예,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말말. 오늘도 말간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유승민 전 의원하고 지금 잠깐 인사 나누신 거예요? 왜 늦게 들어오셨어요? 인사 나눴죠. 사실 어제 이제 그 유승민 의원님이 예. 출마 선언하고 네. 연락을 좀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그랬는데 이제 저녁 한 6시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출마 선언했다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알고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만나 뵈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어쨌거나 경기도 선거 6일 지방선거 중에 경기도 선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선거거든요. 지난 그 대선 때 한 47만 표 차이로 졌기 때문에 크게 진 곳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경기도에서 이겨야 서울보다도 인구도 많고 서울시 면적이 17배입니다. 네네. 예, 31개 이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6일 지방선거 때 이겨야 대통령 선거 승리가 저는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유승민 그 전 의원께서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경기도 그 선거 승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좀 긴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긴장하죠. 왜 그러냐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선거가 6일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과거에 대한 어떤 심판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결국은 민주당이 차기에 터전을 닦는 것이 6일 지방선거고 거기에서 이제 서울 경기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출마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네. 여러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어떤 보니까요. 생각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쭉 지켜봤을 때 정치는 저는 소수에서 다수로 만들어가는 정치라고 좀 생각해요. 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면서 주류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소수로 좀 전락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대구가 출신인데 자기의 지역적 기반이 없었다라는 것이 한계였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기도지사를 도전한다는 것은 네. 제가 옆에서 볼 때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거구나. 그것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가장 큰 시험대이자 도약할 수 있는 대선으로 갈지 안 갈지 그것이 이제 마지막 승부수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정계 은퇴까지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출마를 한 걸 보면 승부수를 띄운 거고 다시 한번 뭐 권토중례 할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다시 그 경기도민의 심판을 받아서 낙마할지 그건 뭐 추후에 이제 결정되는 자, 민주당 거죠. 얘기 하나만 하고 네. 시간이 오늘 굉장히 없는데 그래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출마 선언 하십니까? 서울시장?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알고 것으로 계세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후보들 뭐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안 나가고 추대하는 그렇지는 형식입니까? 않죠.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 경선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장도 예,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좀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추대냐, 뭐 전략공천이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물꼬를 탔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오세훈 현 시장에 대한 대항마를 찾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누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여러 이제 의견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실제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기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치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붐을 저는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나오고자 하는 뭐 박주민 의원이 됐든 뭐 과거에 이 서울시장 그 출마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 분들은 네. 다 나와서 축제장을 좀 만들어서 결국은 서울시장 6월 1일 날 승리의 기틀을 만들어야 다시 민주당의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선으로 서울시도 갈 것이다. 네, 그렇게 그런 갈 말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7분씩 두 분의 골라오신 말을 7분씩 이렇게 나눌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박성준 의원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영우 의원의 말부터 가는 걸로 할까요? 준비가 돼 있나요? 예, 김영우 의원이 이번 주 골라오신 말을 들을 텐데 뉴스쇼가 그제 탁현민 비서관 인터뷰를 했던 그 한 대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듣겠습니다. 청취자 2048님은 그러면 사비로산 그 내역을 좀 공개해라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2548님 옷장을 제가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에 가서? 특활비 안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예. 그중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와 또 심지어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조차도 특활비 공개 못하고 있거든요. 관련도 없는 옷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활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에 대한 이제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의 입장 여러분 들으셨는데 왜 이 말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일단 뭐 탁현민 비서관은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나서서 그 소방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화를 더 키워요.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의혹을 더 눈덩이처럼 불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김정숙 여사 의상비 장신구 논란은 그 옷이 화려하다, 비싸다, 진품이다, 무슨 모조품이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 문제가 시작된 거는 특활비입니다. 예, 워낙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그랬고 민주당에서 이제 과거 적폐청산하면서 과거 정부 청와대의 그 특활비를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잖아요. 예. 결국 청와대 특활비도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법원의 지금 판결입니다. 근데 그 판결에 대해서 또 문재인 청와대는 항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해외 나가서 의전 이런 거 한 거 인정을 하죠. 물론 뭐 여러 관광도 많이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특활비면은 그 특활비의 내역이 뭐고 사비면은 또 사비의 내역이 뭐냐. 이거를 국민께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고 또 국민들의 그 여론인데 이것을 지금 무시하면서 굉장히 의혹이 더 많아졌잖아요. 왜냐하면은 카드로 결제했다고 탁현민 비서관은 주장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 안 돼 가지고 그 물건을 판 주인들이 뭐 700만 원, 300만 원 이상 그다 5만 원권 현찰로 받았다. 영수증 발급 안 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 사람들은 특활비 때문에 국정원장들이 3명이나 지금 기소가 되고 네네.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과연 문재인 청와대의 그 특활비,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그 특활비 그 내역을 밝혀라. 자, 정리하자면 네. 사비 전액이라고 한 거 믿기 어렵다. 특활비에서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이게 저는 먼저 이 내용을 좀 보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문제 제기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수 시민단체에서. 그러면 언론에서 그걸 받아주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문제 제기를 더 증폭시키면서 의혹 부풀리기를 이제 해왔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민사회에서 또 문제 제기하고 고발하고 또 언론에서 받아주고 또 국힘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도에 상황을 보면 2008년도에 광우병 파동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요. 그래서 네. 하락을 상쇄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를 의혹 부풀기를 해왔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이었는데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당선인과 이 국민의힘이 공격은 언젠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됐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치적인 해석으로 볼 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정치적 해석과는 별개로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 해외에 나가서 옷을 입었을 때 이것을 공적인 업무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교의 문제이고 국위 선양의 문제이고 의전의 문제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볼 때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이 공적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냥 문제가 됐다고 하면 항목을 설치해서 이것이 없애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활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국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네. 특활비를 분기마다 우리는 발표하겠다. 아, 우리는 발표하겠다. 왜 그 얘기를 못하면서 왜 지금에 자, 있는 문제를 자. 아니, 제가 지금 예, 마무리를 마무리. 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지금의 특수활동비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동선의 문제라든가 여러 의전의 비밀. 문제라든가 여러 이제 비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국힘당에서 지금 특수활동비 공개하란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우리는 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돼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특수활동비를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 한 생각을 번씩 갖고 발언 있습니다. 기회 더 갈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인수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님이 그 인수위가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 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좀 기다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이 김정숙 여사의 해외 의전이 공적인 영역이다. 그러면은 특활비 쓰는 게 맞죠. 정부 예산으로 그 의상비를 했어야죠. 그런데 사비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의전 중에 어느 부분이 지금 특활비고 어느 부분이 사비인지가 전혀 불명확해요.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도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지금 청와대가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입장은 아예 특활비에서는 한 푼도 안 썼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전액사비라는 입장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밝히는 과정이 지금 완전히 의혹이 그냥 부풀려졌잖아요. 의혹 덩어리 아닙니까? 특활비라면은 그리고 700만 원 이상의 돈을 갖다가 현찰로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납부했다 그러고 구매했다 그러고 그걸 판 사람은 영수증도 발급 안 했다 그러고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도 요새는 다 카드 결제하죠. 누가 그 700만 원 이상씩 현찰로 가지고 가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자, 그 말씀은 여전히 특활비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금 그러니까 공개해라 그 네, 법원 말씀이신 판결에 따라야죠. 왜 청와대부터 자.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우리나라 이제 국가 권력기관들의 이제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한 예를 들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당선인의 이제 검찰총장 당시에 14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법원에 제가 법원으로 좀 넘어가서 1심 판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검에서 이제 항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권력기관들에 대한 돈 집행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명목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민주사회가 되다 보니까 공개성과 투명성에 의해서 다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인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공개 영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세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 부분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는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무조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했을 경우에 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예. 좀 듣고 요거는 이제 일주일 내내 저희가 좀 많이 다뤘기 다뤘죠. 때문에 양쪽의 입장, 금요일에 양쪽 입장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 시간상 박성준 의원이 골라오신 말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의 말은 육성이 없어요. 이게 지면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오셔갖고 육성이 없는데 뭐냐면은 인수위에 국민통합이 정치분과위원장이었던 김태일 장한대 총장이 인수위를 자진 사퇴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박성준 의원 직접 좀 제가 읽어주시겠어요? 읽을까요? 김태일 장한대 총장인데요. 30일 아침에 정치분과위원장 인선 보도가 나간 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이렇게 거절을 하며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은 갈라치기라며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쓴소리가 거부감을 주고 적개심을 준 것 같습니다. 장한대 김태일 총장의 얘기입니다. 2대12 3월 30일자 인터뷰를 지금 읽어주셨. 역시 방송인 출신이라 굉장히 발음이 좋으시네요. 육성이 없어서 직접 읽어주셨는데. 감정까지 실어서 얘기해요. 아니, 자, 이 말 왜 골라오셨어요? 저는 김태일 총장님을 저는 그 칼럼이라든가 또 토론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진보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합리적 진보 아니겠습니까? 아마 김영우 전 의원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알죠. 예. 그런데 이 인수위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통합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김태일 총장의 얘기를 통해서 실제 앞으로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 정치분과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자체로서 사퇴 사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 반발에 의해서 사임했다라는 것이 앞으로 그러면 인수위뿐만 아니라 윤석열 그 정부가 통합형이 아니라 결국은 분열형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먼저 전조 증상 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이 말을 골라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목소리는 지금 듣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영우 의원님. 불통의 모습이다. 저는 뭐 민주당이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넌센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제 그 앞으로 해나갈 정책 방향을 이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 그 뜻이 좀 같아야 되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스크린해서 모셔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좋겠죠. 다만 이번에 이제 김태일 교수의 경우에는 총장의 경우에는 미리 아마 그런 것이 점검이 좀 덜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초빙하는 과정이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모두 다 귀한 분들 아니에요. 대학 총장이시고 여러 가지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의 그 과거 칼럼이나 이것은 좀 인수위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나친 점이 있어요. 뭐 갈라치기고 또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했고 이간계를 썼고 최하책이고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데 어떤 애정 어린 비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생각이 다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는 분이 완전 아닌가. 방향이 완전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가. 더더군다나 그 선거의 측면에서 민주당이 프레임을 이제 많이 씌웠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페미니즘 가지고 갈라치기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는데 그런 프레임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글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애정 어린 소리가 있고 쓴 소리 중에서도 애정 어린 그런 소리가 있는데 좀 그런 거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인수위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법률에 근거한 조직이니까 사람을 모셔오고 해촉하고 이럴 때는 좀 더 이게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그래요. 인수위라는 게 법적 근거를 가진 게 얼마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자세한 운영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보면서 이제 일 처리가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녹아내릴 수 있는 인사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사퇴를 시키는 걸 보면서 일 처리가 좀 순조롭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뭐 여러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97년 IMF 이후에 인사를 하는 걸 보면 통합형 리더십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국무총리를 보수 인사했던 뭐 DJP 공동정부였으니까 김정필 총리를 이제 인선을 하고 내각의 경제부총리는 그 당시 이규성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수 인사였던 강인덕 부총리를 인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그 당시에 가장 문제 현안들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상징적 인물들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의 어떤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대선 공약과와 또 집권에서의 어떤 정책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통합형 인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쓴소리도 좀 듣는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일처리도 순조롭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아무리 인수위라 할지라도 요 한 사례를 봤을 때 우리와 맞지 않는 칼럼을 썼다라고 해서 바로 하루 만에 인선을 하고서 배제시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태일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갈라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문재인 들어서. 정부와 민주당은 마지막 갈라치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정부 아닙니까? 솔직히 가장 많은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에 가장 저해되는 통치 행위를 했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사실은 판단이 지난 그 3구 대선이었죠. 그래서 저는 인수위도 앞으로 잘해주길 바라고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또 이제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뜨겁죠. 우리 말이 또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두 분과 이번 주는 네, 인사드려야 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 김영우 전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